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전혜, 박상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갈등을 좀 빚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의대 정원 증원하는 거 좀 유예하자. 네. 2026학년도에 한해서만라고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를 하고 어제는 거의 작심을 하고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불협화음을 좀 내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게 좀 뭐 의도를 하고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의도적인 거는 아니고요. 아마 뭐 기자님들도 알겠지만 그게 어제 그 TV조선에서 결국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왔던데. 뭐가 나왔습니까? 예, 그저께 월요일이죠. 월요일 예. 아침에 이제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인요한 의원이 발언을 하고 나서 전화를 받은 것과 관련된 네. 기사가 나왔어요. 예. 당시에 인요한 의원이 발언을 할 때가 이제 기자님들이 다 들어와 있을 때였고 그 이제 그 전화가 그렇게 있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그 참여한 기자님들은 아마 알고 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 그게 이제 기사가 나왔죠. 예. 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게 기자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전화가 됐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었고, 안 그래도 조금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한 매체에서 기사가 터졌죠. 네. 그렇게 기사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대변인이다 보니까 그날 밤부터 아침까지 저는 진짜 전화가 예,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예, 밤에 그것도 네. 진짜 정말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이걸 흘렸거나 그랬으면 방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 것들에 대한 대응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제 대표님께 그러니까 일단은 대변인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대표님은 그냥 비공개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다음 날 이제 대변인들한테도 그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비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할 사안이지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안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전까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전까지는. 근데 기사가 오전에 너무 많이 나왔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너무 많이 나와버렸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오후쯤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죠. 이거 뭐 결국 물밑에서 얘기하는 게 맞긴 한데 덮고 가기엔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제 그런 국민들의 염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말이 나오기가 좀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죠. 화요일 저녁. 예. 화요일 저녁에 대표님께서 페북에 글을 올렸죠. 올렸죠. 이제 그걸로 이제 사실상은 공론화가 이제 공식화가 돼버린 건데 네. 이 과정이 저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어제 TV조선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기자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쪽에서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해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이게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제 결국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그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의 그 얘기 그게 이제 이렇게 취재가 되면서 나온 게 아닌가.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고위당정 자체가 예. 정말 많이 참석을 했고 그때 네. 뭐 우리 쪽에서만 얘기가 꼭 나오라는 법도 없고 뭐 대통령 저는 사실 그때 순간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진짜 그때 그 저녁 뉴스 나왔을 때 네. 비상식적이라서 우리 쪽이라고는 당연히 생각 안 했고 혹시 설마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네. 흐름을 보면 그래서 그냥 이제 그때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때 그 이후로 취재를 왜냐면 그때 기자들이 바로 옆에서 들은 기자들도 있거든요. 예. 그 소리가 좀 컸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소리가 좀 컸다 그래요. 소리를 좀 크게 말씀을 좀 크게 하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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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제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좀 알려지게 됐다. 근데 뭐 과정이 어찌 됐든 드러났고 두 사람의 그쵸. 갈등도 좀 이게 뭐 다들 아니라고는 하지만 예정됐던 만찬까지 좀 연기를 맞습니다. 할 정도면 이게 연기인지 취소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일방적 통보로 또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된 거라서 확실히 좀 이번 갈등은 좀 크게 보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실장 이제 이번 갈등 전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뭐야 또 이렇게 사이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도부 만찬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네. 그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어떤 우려들,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만찬하면서 대통령께서 제로 콜라도 챙겨주시고 우리 한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도 네. 계속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래도 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잘 맞지는 않겠지만 함께 2인 3각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식사가 30일 날 하기로 하다가 어저께가 28일이었잖아요. 네.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추석을 더 챙기자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연기라고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이후라고만 했지 뭐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거의 취소 수준의 연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추석을 챙기자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추석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에서 뭐 이게 그 네. 식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물가 물가를 대책. 잡자 이러면서 정책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추석은 날짜가 픽스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만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추석은 원래 정해져 있던 날짜인데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걸 먼저 하자라면서 뭐 추석 이후에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국민들 중에 누구도 이게 정말로 추석 준비하기 위한 그 연기나 취소가 아니다. 네. 네, 대통령실에서 지금 불편해하는 거다라고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제 원내대표 쪽엔 연락을 했다고. 예, 근데 예.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는 그 몇 시간이 좀 지나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코로나에서 돌아오셔가지고 한 이야기가 그 의대 정원 유예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이랑 뭐 깊이 있게 상의한 바가 없고 그리고 본인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 맞다 생각하고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얘기를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대표 그 원내대표에게만 전화를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이 지금 가깝게 느껴지는 거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내대표 쪽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고립무원으로 만들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전당대회 다음 날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되게 외로워 보이는 거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보수 지지층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게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넘어서서 의정 갈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 특히 지금 최근에 또 문제가 된 게 추석 연휴가 되면은 그 명절 때는 응급실에 오는 사람이 한 두 배가 된다고 해요. 네. 쉬는 병원이 많으니까. 네, 그것도 네, 그렇고 몰릴 사람들이 수밖에 없죠. 복통이라든지 제초를 하다가 다친다든지 교통사고도 늘어나서 실제로 한 1.9배 정도 응급실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1,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쉬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좀 쉬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경증 환자가 그동안 응급실에 가는 것이 문제였는데 중증 환자조차도 이번 명절에는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뺑뺑이 과정에서 뭐 출산을 한 이야기라든지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오늘 10시에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하고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제 생명권에 관한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트자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서로 간에 저는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20년 동안 함께해온 사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좀 정기적으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달이 건너서 이야기가 들어갈 때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 같은 것들은 분명히 줄일 수 있고 눈빛 보면 알 수 있는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일단은 만찬이 뭐 연기든 취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추석 전에 이루어져서 우리 좀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비서실장 이게 뭐 절차적으로도 이게 사실은 그냥 다 건너뛰고 직접 하는 것보다는 비서실장을 이게 공식 라인을 통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지만 지금 강전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 사람이 직접 소통하면은 별로 논란도 없고 오히려 해소가 금방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건 좀 힘든 상황인 건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 뭐 지난번에 사실 정점식 의장 때는 그렇게 급히 또 번개하듯이 만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저는 다 뭐 끊어졌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의료개혁이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상징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의료개혁의 태제는 민주당이 줄기차게 하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사수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은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오던 거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하려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민들은 지금 소아과 오픈런이라던가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이런 사태들 때문에 의사수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을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그 지지도가 높아요. 네. 굉장히 높게 개혁 원하고 있고. 필요성은 다들 다들 공감하고 있어요. 예. 예,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못 해왔던 것인데 저는 이게 이 개혁이라는 게 보수 쪽에서는 진보적 태제를 가지고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이 실현이 되고 진보 쪽에서는 보수적 태제를 가지고 실현할 때 그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했다면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근데 노무현 정부가 했기 때문에 실현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태제는 어찌 보면 되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태제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과감히 나간 태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리 전통 지지층의 배신까지 전통 지지층이 배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추진하는 개혁이라서 네. 굉장히 의지가 큰 개혁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고 당도 알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난 4월 총선 이후에도 그 의정 갈등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나오고 있어도 우리 당이 놀랍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 저도 방송에 나오거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할 때가 돼서 이게 기회가 돼도 다 피해갔어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갈등이 있는 걸 알아도 이 개혁의 진정성과 필요성과 국민들의 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석을 앞두고 있고 이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또 예상되어 있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풀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개혁을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 이제 퇴로를 열어서 조금 그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자는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금 보면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어제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대체로 철회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한 두세 곳 빼고 다 네, 철회했죠. 거의 다 철회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게 또 정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고위당정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긴 하지만 네. 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또 이것이 정권에 있어서 잘못됐다가 응급실 사태가 만약에 터지거나 이러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네. 당이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정이 특별히 갈등을 가진다기보다는 당정이 함께 의료개혁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공개적이지 않았던 게 국민들에게 조금 더 불안을 이렇게 잠재우기 좋았겠지만 지금은 뭐 진짜 이렇게 불가피하게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안은 의대 증원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실현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가 궁금한데 본인의 안이 공개적으로 거부를 당한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좀 요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그런 생각이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국민을 위한 방법을 찾아서 그 대안을 어쨌든 최대한 연구를 해서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생각을 해나갈 거고 중요한 쟁점은 의대생을 몇 명 증원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상의 위기거든요. 예. 네, 이 부분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대통령실에서 추진하는 개혁안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도 여당도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맞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거죠.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예. 근데 우리 당이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나간 거고 우리 정부가 네. 나간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응급의료 체계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 대안은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계속 숫자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 윤한 갈등,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 생명 문제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의정 갈등은 좀 해소가 될지 일단 오늘 국정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제 재판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가 다시 열릴 것 같아요. 10월에 그 선고 앞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 10월 위기설까지 나오는데 두 분 변호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10월 위기설이 지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잖아요. 원래는 10월에 지금 9월에 공직선거법 그리고 그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 결심이 되고 그러면 한 10월에서 11월 초 정도면 선고가 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입원을 하면서 네. 한 2주 정도씩 미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늦어도 어쨌든 뭐 11월 뭐 올해 안에는 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그 사건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네. 이게 만약에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뭐 피선거권 박탈의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그 당 자체의 존립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예. 400억 이상을 그 되돌려 놔야 되는 선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받았던 맞습니다. 거.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에서 당이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이제 수사를 했었던 검사들인데 계속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네. 왜냐하면 재판에서 일부라도 뭐 유죄가 나왔을 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었던 검사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재판부에 판사도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최근에 그 민주당 측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뭐 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든지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예. 거다. 지금 판사를 겁박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지금 본인 대장동 사건부터 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공천받고서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뭐 이재명 로펌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특히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서 기록들을 같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민주당 내에서 이게 일부라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도 보면은 그 최근에 한 이야기가 판사가 지금 뭐 야당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형태의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성호 의원이 뭐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얘기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랑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네. 이분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황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증을 한 사람이 나와서 옛날에 네. 김병리 시장의 그 비서인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당한 것이 맞고 교사를 받은 것이 맞다 자백을 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야기했었던 녹취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박정은 의원이 그걸 국회에서 틀었죠. 예. 내용은 실상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다인데 녹음을 들어보면 그 말투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상대방이 녹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건데 말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내가 자료 보내줄 테니까 기억을 한번 환기해봐. 이 부분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한테 직접 연락한다는 것도 실상 굉장히 대담한 행동이에요. 그게 보통 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위증은 본범보다도 교사범위 형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유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일부 유죄가 나왔을 때는 이 하나의 작은 크랙이 나왔을 때 네. 지금 뭐 신삼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 있잖아요. 뭐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곧 연말에 돌아올 네. 거고 김부겸 전 총리는 앞으로 뭐 할지 정확치는 않지만 활동하겠다라고 지난주 정도부터 이제 나오시기 활동하고 시작하고 계시고. 네. 예. 그리고 지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있다가 뭐 전해철 전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비명행사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품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 네. 고문이라든지 위원장 같은 거 자리 주면서 이 신삼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유죄가 나왔을 때 파고들 것이다. 그거는 실상 민주당에서는 계속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위기설이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막 하고 있는 얘기들, 검사를 탄핵하겠다, 그리고 판사를 겁박하는 모습들, 그리고 뭐 정성원 의원 얘기한 것처럼 판사가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판결을 하겠어라 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기류가 좀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반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정성호 의원이 최악의 경우 유죄가 나와도 제1야당 대표고 국민 압도적 지지받는 대선 후보인데 피선거권 박탈형까지 나오겠냐. 이게 오히려 유죄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사전에 네. 판사의 어떤 판단, 정무적 판단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네. 보십니까? 네, 정말 그렇게 예. 그 압박을 넣는 거고 또 네. 최근에 보면은 법원의 최대 수건 사업이죠. 법원 경력 즉 10년 이상이 돼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걸 그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또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지금 쓰면서 한쪽에서는 겁박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당근을 주면서 법원을 지금 달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이 민주당 쪽에서 카드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게 공교롭게 10월인데요. 예. 이게 변호사들은 다 알아요. 10월쯤 되면은요, 법원 인사철이 곧 다가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맘때 11월, 이제 12월. 법원 네, 인사철. 네. 법원 인사철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제 요 재판부가 요 지금 마무리하고 갈 재판이랑 다음 재판부에 넘길 재판을 이 가르마를 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요때가 옵니다. 네. 그러면 요때 이제 변론 전개를 딱 하고 나서 뭔가 주머니에 하나 숨겨놓던 거를 쓱 꺼내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까지 봐야 된다 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하는데 재판부가 이거 요번 재판부 말고 다음 재판부가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변론 재개를 들어주고 속행을 시켜버린 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법원 인사가 언제 끝나냐면 2월에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최소 내년 3월에 이제 속행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3월에 돌아온 재판부가 새로 바뀐다? 그러면 그 재판부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다시 시간이 갑니다 또. 아, 근데 이 방법은 이제 변호사들이 시간을 끌 때 쓰는 방법인데 네. 저는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해온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적인 행태 이 행태를 봤을 때 반드시 요 시도를 한번 한다. 예. 이 시도가 나오면은 또 시간을 끌려는 어떤 그렇죠. 예. 변호 전략이다라고 변론 볼수 재개 있군요. 신청이 딱 들어가는 순간 예.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했던 바로 그거를 하고 있구나라고 예. 하는 거를 다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근데 또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 예. 신청을 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하나 내놓을 가능성은 있어요.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도 결심한 이후에 예. 뭐 검찰에서 회유 당했다, 뭐 연어 먹었다, 뭐 소주 먹었다, 막 이러한 그렇죠. 이야기들이 결심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뤄졌던 얘기들이거든요. 그 네. 얘기를 하는 거는 1심에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을 때 그를 흔들기 위한 방편, 우리가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할 거야라는 것을 좀 국민들께 어필한달까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무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본인 내부에 좀 정돈된 의견인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심 이후에 무언가를 제시하는 형태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전의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상수 변호사 또 급하게 오셨는데 숨고를 시간을 드리고요. 첫 질문은 제가 강전의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25일에 회담을 하겠다고 좀 빨리 정해지긴 했는데 의제를 가지고 지금 실무 협상이 이틀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생중계를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면서 이것 때문에 좀 난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이 벌써 목요일인데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하기로 날은 다 잡아놓고서는 뭐 어쨌든 의제를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무 회담을 막 금방 다 할 것처럼 하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을 생중계를 좀 하자라고 하니까 약간 지금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좀 덜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민생뿐만이 아니라 뭐 제3자 특검도 할 것이냐, 그리고 뭐 사실 제3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금투세를 하자고 하면 금투세는 뭐 민주당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유불리를 좀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아직 그 단일한 생각을 갖지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의 저는 자존심 싸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서로 간에.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의제 열려 있다. 뭐 제3자 특검을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해놓고서는 조금 빼고 있는 모습이 의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 또 대변인이신데 네네.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들을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에도 뭐 대표였으니까 당시에는 김기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정책 대화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생중계 하자, 뭐 로톤데 우리 의자만 하나 놓고 하자 이래놓고 이번에는 좀 피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스텝이 꼬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생중계라는 표현이 알려져서 그런 건데, 원래 처음에 박정하 비서실장이 요 기자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회담을 공개하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회담이라는 게 공개로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고 비공개로 들어가고 대변인들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대변인들이 발표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공개하자. 근데 이게 공개라는 말이 말 그대로 그냥 기자님들 앞에서 하자는 거거든요. 예, 기자들 앞에서 하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공개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생중계, 그러니까 뭐 토론이냐 이러는데, 회담하는데 그냥 기자님들이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다 차라리 이제 보니까 방송 기자가 네. 있으니까 이제 방송 기자 와가지고 하면 뭐 중계가 됐던 녹화가 됐던 하겠죠, 뭐 예, 그거야 예. 알아서 하는 건 거고. 네. 근데 이제 이제 와서 뭐 이야기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뭐 급을 키우기 위해서 뭐 자신을 대선 주자로 올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워낙 자기가 이제 여의도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조금 이렇게,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그 밑에 뭐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계급도인 것 같아요. 나름의 서열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 계급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뭐 이렇게 있듯이 정도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만나서 비공개로 하자 그러니까, 비공개는 뭐 친구들이랑 하시고요, 나랑은 로텐도홀에서 공개로 하자,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급도에 약간 균열이 생기는데, 김기현 대표가 더 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급을 높이기 위해 공개 요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그건 네. 그런 건가요?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말을 하면서도 예전에 자기들이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다만 예. 우리 측에서 이제 공개를 하자,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 지난 몇 년간 정치가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난 몇 년간 정치라고 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다수의 힘으로 소관 상임이사회 법사위 밀어붙이고 본회의 바로 직권 상정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하루 딱 필리버스터하고 그러면 또 다수의 힘으로 그냥 통과시키고 그러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제2요구권 행사하고 제2요구 행사하면 거기서 또 부결되고 이걸 무한 반복이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네.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정치를 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올라가면 그렇게까지 제2요구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를 다시 회복하자는 건데 그 과정이 이제 조금 그 신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처음에 첫 번째 만남은 지금 앞으로 다음 선거까지 2년 남았지 대선까지 3년 남았는데 첫 번째 만남은 그냥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 정쟁을 하지 말자 민생을 중심으로 하자 이런 것들은 좀 합의를 하고요. 국민들 앞에 약속을 네. 하고 이거 뭐 공개적으로 약속하든 비공개적으로 약속하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하고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는 것들은 국민들 앞에서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회담이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겠죠. 양쪽의 생각이.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가서 좀 비공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경색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여야가 같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하나 선물 하나 주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전격적으로 합의했겠다.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통 크게 공개로 가면 되는데 굳이 저기서 주춤하는 모양새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개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요. 22대 국회 시작하고서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있어서 그 뭐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제에다가 제한을 두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은 이번에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국민들께서 금투세라든지 뭐 지금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이런 거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방송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상은 막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첫 번째 회담이기 때문에 뭐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지금 박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쟁은 그만하자 뭐 이런 정도의 합의 같은 것이야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왜 생각이 다른지조차 사실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하지는 않아요. 그냥 싸웠다, 오늘 상임위가 파행됐다, 뭐 누구를 불렀다 이 정도지 왜 어떠한 법안이고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르시는데 이거를 각 당의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당연히 결론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는 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쟁 일선으로 가고 있던 것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로 간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시게 되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감 정치인들이 예. 싸우는 사람이 네, 아니라 맞아요. 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되게 영리하게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실상 여의도 들어온 게 작년 12월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총선 때문에 급하게 들어왔던 상황이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성남시장에다가 뭐 경기도지사 어떠한 일 잘하는 이미지, 행정가 이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국회까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실상 놀라울 거는 없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들어올 때도 계속 평생 검사였고 법무부 장관, 갑자기 비대위원장, 이 사람이 정무적인 감각이 있을까? 대통령의 그냥 최측근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총선이 마무리가 되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피 튀기는 싸움이 참 많은 그 국민들께 실망감을 주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책에 있어서 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때는 이제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봤던 거니까 한동훈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가서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라는 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선수 괜찮아, 한번 믿을만해 이 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딱 나갔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 봤을 때는
한동훈에게 저런 면이 있단 말이야. 중도층에서도 비슷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그날 좀 비등한 수준, 저는 이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등한 수준에서 정책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플러스는 한동훈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 제한이 저는 되게 괜찮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 지금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좀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이런 것까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거라면서요. 아이디어로. 그게 그 제가 그날 오전에 그 저기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잠깐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오전에 제가 얘기를 할 때만 해도 공개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대표님이 불러가지고 올라가고 나서 제가 기자님들이랑 점심을 먹는데 기자님들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생중계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기사가 나온 거를.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점심 먹는데 그 기사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난 거는 뭐 대표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짧은 시간에 결정 나고 이게 언론으로까지 나오는 데는 예. 그러니까 대표님 의지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대표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예전에 그 총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우리 토론하자고 계속 그랬어요. 예. 네, 그랬죠.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처음 이렇게 합의가 되면서 이제 처음 만날 자리가 되니까 그럼 공개적으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또 한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쪽에서 피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자 신세일 때 그때를 찾아보면 이재명 대표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뭐 토론하자 얘기하자 막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토론을 그렇게 피할 분도 아니고 변호사기도 하고 네. 전혀 밀릴 사람이 아니에요. 말솜씨나 이런 데 그렇죠. 있어서. 예. 그런데 왜 이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지율 조사나 이런 거 해보면 그래도 어쨌든 1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냥 내가 1등 후보라 이거죠. 그러면 1등 후보가 1등 전략을 쓰는 거예요. 1등 전략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2등이다 이거죠. 2등이니까 이렇게 도전을 계속하고 모험을 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때 압도적인 1등으로 계속 나갔지만 시작부터 대법원장 추천 특검 던지면서 모험이라기보다는 정도로 갔습니다. 그냥 예. 그런 거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사실 그게 초반에 그 전당대회 시작할 때의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로 전당대회가 끝나는 저는 그 효과였다고 봐요. 네.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약간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거든요. 예. 지금 대선까지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못 버틴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와서 받아주면 됩니다. 네. 아니 뭐 국민들 앞에서 아니 자기가 그 법정에 가는 것도 자기 죄 때문에 법정에 가는 것도 다 공개되는데 국민들 앞에서 정책 대화하는 게 공개가 되는 게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만약에 좀 비공개로 그냥 둘만 조금 더 깊게 얘기할 게 있으면 그때 약간의 비공개만 갖고 공개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실무협의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무협의에서 또 중요한 게 의제 조율이잖아요. 그렇죠. 최상병 특검법을 아무래도 민주당은 당연히 논의를 하자라고 할 것 같아요. 특히 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보 공작 의혹까지 넣어야 된다. 이것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표가 실권이 없다 보니까 특검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 바지 사장보다 못한 반바지 사장이다. 뭐 이런 신조어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예. 반바지 사장 너무 예. 재밌는 표현인데 그럼 반바지 사장한테 이렇게 만나자고 이야기한 그 이재명 대표는 뭐 반반바지 사장인가요? 예. 도대체 핫팬츠인가? 알 수가 없는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좀 민주당에서는
쉽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영수회담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한번 찍고 가야 되는 이 네, 정도 네.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권한이 있느냐 이거를 김민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이현주 최고도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다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아까 이제 박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 3년이라는 이제 대선을 꿈꾸고 있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가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 이제 2기 체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문제는 올해 한 10월, 11월 정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떠한 좀 확고한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놔야 되는데 저는 영수회담을 그 전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지금 네. 이재명 네. 대표가 본인이 그 일부 유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그 전에 대통령과 어떤 1대1 만남을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계속적으로 다져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밀린 숙제 빨리 하듯이 네.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실상은 조금 들거든요. 예. 근데 글쎄요. 그렇다라면은 굉장히 좀 허무한 입장이기도 한데 일단 제3자 특검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에 일요일에 있어서의 논의로서는 좀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특검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금투세에도 관련해서 아직 그 민주당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투세는 제 생각에는 한 11월 정도면은 이제 예산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3자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잖아요. 뭐 발의를 하겠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이것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 스케줄대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의 상황을 보면은요. 두 번째 그 최상병 특검까지도 부결이 되고 그리고서는 더 강화된 특검 발의하겠다고 지금 세 번째 발의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그냥 강행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동안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그거라도 가져와라. 논의 테이블로 올리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신다는 거를 드디어 본인들도 알게 되었다. 예. 이 사람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특검을 발의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의하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이들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후자구나 네. 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강행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민주당은 이재명을 이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할 것인데 네. 이재명 2기 체제가 됐을 때 이재명이 더 이상 강행하는 모습보다는 소통하고 그리고 일자라고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전당대회 뭐 처음부터 뭐 아버지가 대표 되시는 건 다 정해져 있었지만 네. 막판이 돼서 제3자 특검 가져오라고 얘기하면서 또 26일까지 발의하라고 뭐 이렇게 정리하라고 막 얘기를 네. 했잖아요. 이러한 예의 없는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남의 당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고문들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대통령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고 원내 의원들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뭐 토론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26일까지 이러한 이야기는 민주당이 본인들이 강행 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5일, 뭐 26일 여기 그 한동훈 대표와 그 지도부가 묶일 이유는 전혀 없다.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본인의 스케줄대로 여기에 대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왜 거기에 시간을 맞춰야 됩니까? 예. 저는 그런 것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3자 특검법이 혹시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경우에 사실 우려하는 것은 여권 내에서도 다른 중요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게 다 여기 때문에 묻힐 수가 있잖아요. 사실 당대표 후보로 나오는 날도 본인의 어떤 출마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이 최상병 특검법 네네. 제3자 뭐 대안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다 묻힌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죠. 제3자 특검이라고 예. 하지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부터 하겠다고 뜻을 표시했고 지금도 뭐 그 뜻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당은
그와 같은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필요한 당입니다. 당내 예.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대표가 하겠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한다 네. 이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하면 다 되는 당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면 다 되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딴 방송 가서 이 얘기했다가 다른 평론가 분께서 그건 좀 너무 과한 표현 아니냐 했지만 예. 저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과의 지금 이 생각의 차이는 그 우리가 남북회담 할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협상하고 나면 예. 왜 너네는 왜 협상한 대로 다 되지 않고 이렇게 돼? 우리는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야당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언론의 감시도 받아야 되고 그런 나라잖아요. 네. 김정은의 한마디로 가는 당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 예. 나라는. 예. 근데 지금 약간 두 당이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26일까지 해라.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당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당론도 모아야 되고 예.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네. 열석 지금 왜 10명 모아서 왜 발의 못 하겠습니까? 근데 10명 발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 파는 10명밖에 없겠다. 그럼 50명 모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국민의힘은 반반으로 쪼개졌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론으로 해서 의원총회 통해서 발의가 되려면 그 시간이 필요한 거고, 한동훈 대표는, 제가 한동훈 대표를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스피디한데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대로 가요. 근데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안정감 있게 느끼게 만드는 게, 모든 전쟁은 그냥 자기가 장소와 시간을 택해서 전쟁을 해야 승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누가 옆에서 뭐라 하던 그 스텝대로 가는데 결국은 또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갈 테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최상병 특검을 하고 싶고 네. 정말 그 진상규명을 하고 싶고 국민들한테 이걸 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한동훈 대표를 응원해야죠. 예. 한동훈 대표한테 며칠까지 하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응원해야죠. 한동훈 대표 스케줄대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스케줄대로 기다리면 하고 있으니까 될 기다리면서 일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그냥 말씀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장 추천 특검, 네. 나는 약속이 변한 적도 없고 말을 한 적을 바꾼 적도 없고 생각을 바꾼 적도 없다. 네. 그대로 가긴 하는데 우리 당 내부에 이런 이야기들을 예. 설득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네. 끝이에요 그냥. 네,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도 난 받을 수 있다. 그럼 좋다. 예. 좀 기다려달라 우리 이렇게 하니까. 예. 남북 간에 뭐 철도 연결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은 당장 연결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좀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이쪽에서 이게 성사되도록 하려면 북한 입장에서 그 합의해 준 쪽에 대해서 생각이 같은 쪽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야지. 네. 거기다 대놓고 언제까지 안 하면 개성공단 폭파시켜 버리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네. 무슨 말이냐 이게 대화하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네. 응원해야 됩니다. 응원해야 된다. 기다려라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뭐 실무협의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회담 이후에 또 저희가 내용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시작한 지가 넉 달 정도 됐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근데 좀 예상은 됐던 일이잖아요. 청탁급지법상에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과 실질적으로는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법조계에서도 여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처벌 규정이 없는데 뭐 조사조차 필요하겠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조사를 응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 조사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검찰에서 아마 검찰총장 쪽에서 수사심의위원회 뭐 개최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어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는 뭐 이게 오히려 특검에 뭐 빌미를 제공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면죄부 특검한다고 줬다,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예, 일단은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특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여사께서 이제 가방을 받는 모습이 그 영상으로 찍힌 부분이 있고 그게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다 되었을 때쯤 해서 네. 여사께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지금 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검찰 조사 받을 때 국민들께 뭐 죄송하다 이런 말씀 하셨다라고 보도는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청탁금지법 조항에 대해서 뭐 개정안을 발의를 한다든지 이게 좀 반성적 고려로서 다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그 처벌 규정이 없고 그러면 이제부터 뭐 공직자의 배우자는 뭐 받아도 상관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것이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는 거에 있어서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네. 개정안을 직접 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전의 변호사가 어쨌든 이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사과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 본인 어떤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에서 어떤 후속 조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거나 좀 뭐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나요? 당에서의 후속 조치는 저도 생각을 못 해본 부분이긴 한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을 예. 사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생떼를 쓴다고 느껴지는 게 180석 갖고 얼마든지 지금 법 만들 때처럼 만들었으면 이거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 180석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썼던 거죠. 네. 그래놓고는 법을 만드는 권한은 자기들이 다 가져 있었으면서 그 법이 이렇게 되는 게 뭐 문제고 부당하고 부조리하다. 그거는 자기들이 무능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거는 너무나 정해진 결론이고 예. 지금 뭐 수사심의위원회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하지만 그거 해봐야 똑같아요. 왜냐하면 법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네.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한 법을 앞으로라도 이제 조심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다 같이 이렇게 더 이게 우리 당에 어찌 보면 특권 내려놓기가 또 한동훈 대표의 오래전부터 그 예. 주장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네. 일종의 저기 공약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뭐 여사님의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사과에 대해서는 워낙 이게 너무 말이 많았어가지고 그냥 뭐 이쯤까지 됐으면은 그냥 본인의 개인의 판단에 그냥 맡겨놓는 게 낫겠다. 이게 뭐 사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전당대회 때 문자 파동이니 뭐니 뭐 정말 끝도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만 그 개인의 네. 판단에 그냥 맡기고 예. 우리는 당은 당이 할 일을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제2부속실도 설치를 한 네. 마당이니 좀 예. 그것도 이제 선택에 맡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고 어제 또 한 가지 좀 소식이 전해졌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게 김의겸 전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했던 의혹인데요. 이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어제 관련 재판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당시 장관 본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가짜 뉴스로 드러난 겁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가짜뉴스를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 이분은 어제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이야기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 있어서 이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또 그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네. 문제가 되는 것은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이 발언을 하기 전에 본인에게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것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김의겸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죠. 이분이 굉장히 이거를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라는 좀 의심도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그리고 이분이 어제 또 한 얘기가 그 더탐사 측에다가는 처음부터 자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 예. 이러한 이야기들도 법정에서 재판장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상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른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떤 공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김기현 변호사 사건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하다가 그냥 본인이 좀 오바를 했었던 거다. 구명 로비 음. 의혹이라는 것에 있어서. 네. 이런 이야기 해도 계속적으로 아니야. 이게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첼리스트도 그렇잖아요. 아니야. 본인은 아니라는데 아니야. 얘가 지금 압박을 받아서 말을 바꾸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만들어가는 과정 어떠한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계속적으로 뭐 선량한 사람에게 선량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이러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정말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 판결이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이후에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회에서의 그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김의겸 전 의원도 지금 그렇고 그리고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발언한 이런 부분들 면책특권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잠깐만 말씀드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가 예. 한동훈 대표를 찍고 지금 영수회담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영수회담 이전에 전현희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발언에 대해서 정확한 사과가 없다면 영수회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여기셨으면 뭐 유감이다 이 정도의 말만 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는지 굉장히 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에 민주당이었어 봐요. 아버지 살인자라고 아버지 지금 연쇄살인마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했으면 지금 한 달 동안 난리가 날 거예요. 계속 막. 뭐 예. 계속 의원들이 지금 논평될 것 아버지를 같아요. 살리기 예. 위해서 1인 시위를 막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대통령 내외에 있어서 살인자라는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지금 의원들이 아무런 거 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하는 이런 제스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뭐 대통령실이랑 지금 뭐 난을 받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한동훈 대표에 있어서는 반바지 사장이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총선에 있어서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저는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단일 대우로 나가야 된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현희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한 사과 네.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 주셨고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도 한 얘기를 보면은 이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도 금희검 전 의원이 뭐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최고위에서도 장경태 의원이 이 녹취를 뭐 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걸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뭐 본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그 여권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거친 언행들에 대한 사과가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면서 계속 공세를 펼치는 거에 아주 특화되어 있죠 지금. 예. 근데 우리 당은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도 페북에 그 글만 올렸을 뿐 특별히 또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으면서 참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근데 참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참고 있어요. 지금 참고 있는 건데 예. 우리가 참고 있으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정치를 하는 모습을 미래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네. 정말 그 인내심의 한계를 실험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민주당의 뭐 생태탕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짓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네. 선동으로 가져갔던 거죠. 그에 대해서 정치로 응수를 하면서 좀 선진적이고 미래를 위한 정치로 응수를 하면서 우리가 참는 방식의 어떤 그러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그것이 우리 당의 지지자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안 줄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3년이 남아 있는데 예. 이 3년 동안 민주당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흙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보이면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네. 저는 보기는 하는데 강전혜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어디 딴 방송 가서 한번 거의 혼자 막 열변을 토한 적이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저 단계에 먹힌다는 거는 정말 저 당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네. 먹혔거든요. 예. 예. 2등 예, 먹혔죠. 2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희망이 없구나라고 예. 제가 생각을 했는데 2등 1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희망이 없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2등 1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희망이 없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를 지금 좀 바꿔보고 새롭게 만들고 국민들한테 선진국에 맞는 정치를 만들어 주려는 예. 의지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맨날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이번에도 그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정쟁. 네. 이것을 이제 피하자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선택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거지만 예. 그 수인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법에도 있지만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순간에서는 저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고 있다. 뭐 더 이상 참지 않는 날이 뭐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특검법을 세 번째로 재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구명로비 사건까지 좀 넣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김건희 여사까지 좀 수사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그 민주당에서 두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 더 강화된 특검법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근데 사실상 뭐 더 강화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뭐 독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야권에서만 추천하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자동적으로 뭐 연장자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더 강화된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강화라기보다는 확대된 특검이라고 네,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주당에서 약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뭐 강화된 특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최근에 이제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그 향해서 빨리 특검법 제3자 추천 발의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약간 신경전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저는 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민주당이 부담감을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이 어쨌든 재의결에서 두 번째까지 재의결에서 되지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최근에 탄핵에 대한 자꾸 이제 민주당이 탄핵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신다는 게 어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부분들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 번째를 강화된 특검이라고 말은 했지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생각했는데 이 내용도 갑작스럽게 어제 발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안을 제 생각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강화된 특검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당대표 아무도 모르지만 경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8월 18일에 뽑히죠. 네, 전당대회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연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추진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서 뭐 조금 더 전선을 확대했다, 예상했던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본인들이 뭐 이렇게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를 해놓고도 한동훈 대표는 왜 발의를 안 하냐 이런 공세를 아마 펼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내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좀 상황은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예, 이거를 계속 민주당이 지금 계속 그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수처 수사라는 게 원칙적이고 법적으로도 그게 맞는데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특검을 해야 된다면 대법원장 추천 특검 같은 제3자 추천 특검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야기해 볼 수 있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합리적인 제3자 추천 특검법,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검법 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좀 합리적인 어떤 특검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 좀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이 스탠스는 처음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근데 계속 우리 보고 발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선 그건 거죠. 자기들이 지금 정치적 특검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그 한동훈 당대표가 이야기한 바로 그 제3자 추천 특검이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그 어찌 보면 이 최상병 사건을
그래도 조금 이제 공수처가 원칙이긴 하지만 변칙이라도 그래도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건데 네. 거길로 후퇴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들도 지지자들한테 질러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후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은 점점 세게 나가면서 우리 보고 그러고 들어가라는 건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맞다는 게 원칙이라니까요. 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국민들이 원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네, 그 부분에 근데 있어서. 민주당이 제3자는 절대 안 하겠다니까 이건 뭐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못하는 거죠. 상황인 거다. 그러면은 그냥 민주당의 이 정치적 의도에는 우리가 휘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효과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사실 108석이 되면서 이 특검법이 민주당의 특검법이 제2요구권을 무력화시키고 이 8명만 돌아서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탄핵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우리 당에서 특검을 찬성했던 의원들도 지금은 다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지 민주당식 특검은 안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제2요건 들어왔을 때도 일치단결해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바가 절대 이루어지질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많이 초조한 상황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왜 발의 안 하냐 이런 식의 좀 공격을 네.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맞불을 놓기 위해서 TF를 하나 꾸린 게 네. 있는데 이게 사기 탄핵 공작 진상 규명 TF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이게 그거잖아요. 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사건 자체가 엄청난 좀 제보 공작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걸 좀 규명하기 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어제 TF 위원장 맡은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최재형 목사나 뭐 서울의 소리에서 탄핵 뭐 모의했던 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제보자를 만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런 국민의힘이 반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좀 카드를 쥐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얼마나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인지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상당한 증거는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좀 저는 이 TF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의를 좀 두고 싶어요. 네. 어떠한 민주당의 탄핵에 대한 또 탄핵도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뭐 검사 탄핵, 뭐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순서를 밟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너무 무력했었다. 거기에 대해 뭐 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방송에서도 하나씩 반박을 했지만 예. 어떠한 일치적인 전선을 이루지는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TF가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그동안의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은 더 이상 방어를 막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도 정확하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TF를 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의원을 그 TF 위원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권성동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규현 변호사와 이제 장동혁 의원 간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 장경태 의원. 예.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헷갈릴 수 정확히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뭐 최고위원 했고 그래서 네. 네. 멤버는 되게 잘 압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김기현 변호사와 장경태 의원 네,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공수처에서 굉장히 집중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네. 개인적으로는 TF가 한번 공수처를 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공수처 앞에서 어떠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구한다. 김규현 변호사와 저는 그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서울의 소리와 관련해서도 이미 뭐 어느 정도 제보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많이 공개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 이 TF는 어차피 수사기관도 아니고 재판기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TF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는 과정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TF가 좀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하나씩 이제 좀 알아가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TF를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어떤 좀 성과랄까 이제 국민들한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그냥 정말 정쟁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체는 이랬다라고 좀 내보일 만한 그런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입법부가 탄핵 소추를 할 권한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네. 이거를 아주 좀 뭐랄까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탄핵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라면 네. 그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규명해서 국민들한테 드러내서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인가 그저께인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통위에 가서 그 대회의실에 가가지고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딱 앉았거든요. 뒤에 방통위 마크 있는데 예.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켜놓고 방통위원장 자리에 딱 앉았어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뭐 우리 보고 군부 뭐 이런 이미지를 계속 씌우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대통령도 국민의 저기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럼 행정부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그 집단인데 네. 그에 대해서 입법부가 입법부의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부까지 치고 들어가서 행정부의 수장이 앉는 자리에 입법부의 위원장이 예. 가서 앉는다. 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되게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군인이 군인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정부 수장의 자리에 가서 앉는 거를 우린 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린 그것을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일이 거의 입법 쿠데타, 탄핵 쿠데타에 가까운 짓거리인데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행정부의 수장 자리를 가서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은 분명히 양쪽 다 국민의 어떤 그 의사에 따라서 신임을 받도록 돼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각각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건데 그 권한을 뛰어넘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그것에 잘못되고 부조리했음을 계속해서 알려낸다면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입법부,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재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네. 걸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지금 뭐 굉장히 독특한 것이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를 하고 그리고 네.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자꾸 증인으로 불러요. 뭐 검사들도 증인으로 부르고 뭐 지금 이진수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부르겠다고 하죠. 하는데 본인들이 소추를 했잖아요. 근데 피소추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 그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에 방통위도 지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방통위에 갑작스럽게 이제 찾아갔어요. 뭐 네. 현장 검증이라고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뭐 크게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자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줄 수 없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게 방통위 법에도 있고 방통위 내부 규칙에도 있는 인사 관련 자료들인데 이거를 달라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지 않는 게 뭔가 숨기려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프레임화하는 것들. 네. 민주당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말하자면은 이 방통위 이진수 위원장을 탄핵을 할 때 증거를 첨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탄핵을 먼저 발의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방통위에 찾아간 거거든요. 예. 지금 본인들이 두 명이 의결한 게 잘못됐다. 그리고 KBS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안을 발의를 하려면 먼저 뭐 방통위가 현장 검증을 하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증거를 첨부를 해서 예. 이진수 위원장이 탄핵안을 발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하루 일한 사람을 먼저 탄핵안 발의해버리고서는 그때 이제 발의할 때 넣은 증거 자료라는 것이 언론 보도 자료 같은 것들만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네.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제 부랴부랴 뭔가를 조금
법조인 출신들이 많잖아요. 부랴부랴 뭐 증거를 찾으려고 방통위를 뒤늦게 찾아간다. 맞아요. 이게 순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 본인들이 입법기관인데 어떠한 행정부로서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까지도 계속 같이 하려고 하는 이 정말 쿠데타라고밖에 네. 볼 수 없는 이 모습이 저는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하루짜리 방통위원장직을 하루 했는데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했길래 탄핵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후 관계가 바뀐 거군요. 네, 탄핵은 이미 하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그렇죠. 탄핵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좀 이렇게 탄핵 사유를 찾는 그런 상황이군요. 제 생각에 탄핵은 그 방통위원장 탄핵은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왜 예. 그러냐면 사유가 없어요. 사유를 제가 그래서 도대체 뭘로 하겠다는 거 하루인데 그래서 보니까 두 개예요. 하나가 2인 체제.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전에 MBC 사장일 때. 근데 탄핵은 직무상해거든요. 예전에 MBC 사장일 때는 이건 사유가 되질 않아요. 이건 아니네요. 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이제 2인 체제인데 문제는 민주당도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걸 알아서 이번에 네. 방송사법 예. 통과시킬 때 2인 체제가 아니라 5인이어야지만은 의사정족수가 생긴다는 거를 이번에 방송사법에 포함해서 필리버스터 뚫고 통과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적법한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럼 2인 체제의 절차에서 뭔가 위법성이 있는 거 아닌가를 찾겠다는 거죠, 지금. 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그 국민들이 자기들을 180석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192석이죠. 이걸 만들어 줬으니까 조국 혁신당까지 합쳐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한번 휘둘러 보겠다는 건데. 네. 근데 행정부도 국민들이 만들어 줬다니까요.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무슨 뭐 저기 제비뽑기로 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로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죠. 권력인데 같은 선출한 권력들끼리 행정부와 입법부를 맡고 있는 건데 입법부에서 들어가서 행정부 수장을 마음대로 탄핵을 시킨 다음 그 자리에 입법부의 고작 위원장이 한 명이 가서 입법부 행정부 수장 자리 중에 하나를 부서장 자리 중에 하나를 네. 가서 앉아버린다? 예. 아니 이게 뭡니까 세상 천지에. 저는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진짜. 그 2인 체제에 대해서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통위는 지금 5명의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2명이고요. 그리고 여당의 추천이 1명, 야당 추천이 2명입니다. 네.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회 추천은 3명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바로 임명을 하면 되지만 국회 추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진숙 그 위원장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로 야당과 여당에서 이미 추천이 들어갔던 인사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민희 위원장이 먼저 그 당시에 위원으로서 추천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모 기관에서 부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방통위 법에 의하면은 관련 단체에서 최근 3년간에 어떤 임원을 했을 때는 방통위 그 위원으로서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서는 이걸 임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최민희 그 위원 당시 후보가 본인이 뭐 후보직에서 사퇴를 한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후보 추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진숙 당신 이제 대전 MBC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서는 위원으로 추천을 해주니까 민주당에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결 안 해주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당에 대한 그 후보 추천에 대해서 이거를 처리를 안 해주고 그리고 야당에서 더 이상 2명의 위원을 추천을 안 한 것이죠. 뭐 최민희 당시 후보가 말 때문에 추천을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2인 체제로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2인 체제라는 것의 책임은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안을 발의할 때 2인 체제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는 것을 가지고서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걸 오히려 상대방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게 그동안에도 아니 본인들 몫에 2명 빨리 추천해라. 우리 그 여당에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본인들도 추천 과정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정말 민주당의 행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최민희 위원장은 일부러 안 해줬다 이런 좀 인식이 근데 본인은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임명을 예. 하지 않은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추천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지금 다 언론에 보도된 네. 부분이 있는데 예. 굉장히 놀라운 태도다. 오히려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의 어떤 맞습니다. 예. 민주당인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어쨌든 국회 가방위에서는 계속 이 공영방송 2사선인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계속 연다고 하는데 2, 3차 실시 계획서까지 통과가 됐고 1차 청문회에는 일단 핵심 증인들이 다 불참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2번 더 열어서 이제는 김태규 직무대행 불러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제 김태규 직무대행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맞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이제 결국에는 또 이러다가 김태규 직무대행도 또 탄핵시키겠구나. 그 방통위 또 영인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우리 보면은 그 예전에 그리스 시대 이거는 그리스 시대 얘기네. 그리스 시대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리스까지. 솔론의 개혁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 양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노상방뇨를 해도 사형을 시키는 모든 사람 모든 범죄자를 다 사형시키는 법을 경범죄든 예, 중범죄든 경범죄든 중범죄든 다 사형시키는 법을 네. 시행을 했어요. 예. 그 결과 솔론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제일 센 무기를 이렇게 막 함부로 쓰면은 그거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 조국혁신당까지 해서 192석의 의석을 가졌다고 예. 탄핵을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마치 입법부가 갖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인사권처럼 지금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임명을 하면 우리는 해임시킬 권한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인사권처럼 이거를 남발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유를 껴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려고 청문회도 하는 거고 그러려고 어제 그 갑자기 그 무슨 조사하러 간다고 그렇게 간 거고 그런 건데 이런 식의 행태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무감해지거든요. 처음에는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되게 놀래고 그랬는데 지금은 탄핵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굉장히 무감한데 국민들도 무감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말빨이 안 먹히는 타이밍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민주당이 탄핵을 하던 말던 예. 우리는 일을 할 것이고 정부는 돌아갈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탄핵만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선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정치권에서 정쟁 목적으로 하는 탄핵안이 넘어오면 이게 뭐 사유가 아니라고 바로 기각할 수도 없고 그것도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게 헌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고 업무에 조금 지장을 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뭐 헌재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툭하면 뭐 가처분, 뭐 본안 소송에서 예.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상민 전 장관, 전 장관 아니죠, 아직 현 장관이시죠.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그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그게 작년 2월이었단 말이죠.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의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한 것이 작년 7월 25일경이었어요. 네. 한 그때도 180일이 거의 다 돼서 이제 결정이 나왔었던 것인데 지금 뭐 박 변호사님께서는 이번에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헌재가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헌재는 아무래도 봐야 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한다든지 뭐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탄핵 이야기 같은 것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과적으로 본인들도 사법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좀 안타깝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어쨌든 법에 있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국민의힘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실상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과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이 되었음에도 별다른 사과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지만 어떤 정무적 판단은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년 동안에 우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없었어요. 그때 굉장히 큰 홍수라든지 맞아요. 수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는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데 컨트롤 타워의 수장은 법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년에 그 홍수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컨트롤 타워의 수장이 없는 상황이었었고 실상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그 최상병 사망 네. 사건도 그 컨트롤 타워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 있었던 기간에 일이었는데 있었네요. 네.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무런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저는 강하게 나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조금 더 너희들 왜 이렇게 정쟁화하는 거야라고 조금 혼을 내주셨어야 됐는데 그때 너무 흐지부지 지나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탄핵을 남발을 하고 있고 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온 것을 들었는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재에서의 탄핵이라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어떤 정무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정말 민주당의 폭주라는 것이 지금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판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 또 나올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 정말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예전에 이상민 전 의원, 마침 또 이상민 네. 장관이랑 이름이 같으신데 이상민 전 의원이 여기 정치 시그널 나오셔서 아예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에 책임지는 법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법학 배울 때 아니 그 탄핵은 우리 헌법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탄핵은 여러분들이 인생 끝날 때까지 볼 일 없을 거다. 이 사건 번호는. 예. 정말 근데 이렇게 많이 전례가 보게 없는 될 줄은 일이니까. 정말 예, 판례가 예. 엄청 누적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 덕분에 진짜.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책임을 지게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방통위원장은 재난방송의 또 컨트롤 타워예요. 예. 재난방송의 컨트롤 타워인데 지금 태풍도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를 지금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는 이런 정당한테 어떻게 이 국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전혜 변호사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당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야 됩니다. 계속. 민주당은 진짜 끝없이 얘기하잖아요. 네. 무슨 뭐 참사 한번 있으면 그 참사는 다 우리 당 책임인 것처럼 끝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민주당이 탄핵을 시켜서 우리가 일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끝없이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 얘기해서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이제는 우리 당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런 합니다. 의미에서 아까 네. 제가 그 TF 이번에 만들어진 게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TF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된 목소리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횡보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본인들이 교섭단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존재감을 알리는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와 만나서 윤석열 정권 탄핵 추진을 위한 야권연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좀 야권연대보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군소정당의 중심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가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좀 뼈아프죠. 이게 20인 이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본인들 공약으로서도 이걸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조국혁신당이 12명이 돼버리니까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뭐 방에 들어가서도 한 2-3시간 이야기했다라고 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국 대표가 최근에도 언론에 나와서 교섭단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누구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일정에 대한 뭐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거 간사를 파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교섭단체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국 대표는 이제 곧
들어가실 것으로 예상이 대법원 되기 때문에 판결이 곧 예, 있겠죠? 아마 올해 예. 안에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마지막에 좀 해놓고 나가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생각합니다. 가지만 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바로 통합진보당 사건 때 핵심적인 주체적인 인물 중에 예, 한 당시 명이에요. 의원이었으니까요. 예, 의원이었고 비례대표 당시 그 문제 때문에 통합진보당 사건이 시작이 됐던 거고 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위원정당 해산이 됐는데 독일 같은 경우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위원정당 해산이 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또 좀 더 강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제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위원정당에 어찌 보면 그 사태가 일어나는 뭐 그 주역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분이 지금 앞장서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를 탄핵시키는 일에 예. 거기에 참여하고 연대하도록 하는데 민주당이 손을 잡겠다? 이건 민주당이 지금 어찌 보면 반헌법적인 세력의 그 후예들과 손을 잡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집권을 해가지고 나갈 때도 그러면 앞으로 물론 뭐 민주당이 예전에 진보당이 다시 원내에 진입하는데 그 역할을 했죠. 네. 그 단일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죠. 역할을 하기는 했죠. 근데 네. 민주당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될 생각이라면은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예, 그것이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변한 정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